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165번부터 들어갑니다. 우린 지금 면접 기출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여기에 첫 번째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주지화가 나옵니다. 주지화를 지성화라고도 하죠. 동의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성적 욕구 등 본능적인 욕구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게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죠. 금욕입니다. 욕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금지, 거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성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이와 관련된 활동이나 욕구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주지화는 많이 아시죠? 지적활동에 몰입하는 거예요. 종교,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지적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이 성적 욕구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금욕주의나 주지화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청소년기 대표적인 방어기제인데요. 성적 욕구, 본능적인 욕구, 이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성적 욕구의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어기제를 청소년기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의 어떤 2차 성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또 많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또 여기 있는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기 보면 지나친 두려움과 이런 활동들,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방어기제 또는 이러한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기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66번입니다. 스탠버그의 사랑의 3요소가 있습니다. 스탠버그의 사랑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사랑의 3요소, 삼각형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친밀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심 또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헌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스탠버그가 말한 사랑의 3요소는 친밀감과 열정과 그 다음에 헌신의 내용입니다. 친밀감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깝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바로 친밀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낭만이나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적인 몰입과 같은 것들로 이끄는 욕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심, 헌신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데요. 결심이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고 헌신이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결심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은 그 사랑을 지속시키려는 헌신을 이야기한다. 사랑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깝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친밀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매력이라든지 성적인 몰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헌신 이런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번 들어가죠. 바람직한 청소년 여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청소년 여가거든요. 그래서 여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가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청소년 문화적인 측면, 청소년 문화활동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청소년 전용의 여가 공간이나 시설 확충, 지역 단위의 여가 공간 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죠. 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활동의 대표적인 곳이 수련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시설의 활성화 또는 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나 축제를 지원하는 확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련시설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수련시설에서 나타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수련거리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외청소년의 여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외청소년들,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의 청소년,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되는 청소년분들, 이런 청소년들의 여가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여가나 이 문화에서 좀 이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찾아서 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가 지원을 여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해서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의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접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련시설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거기 안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의 청소년, 즉 문화 여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8번은 청소년 소비 문화에 해당되는 건데요. 세 가지 관점인데요. 자, 소비 문화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생산 주도적 소비 문화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적 소비 문화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비 양식론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비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를 한다는 것은 반대 생산 주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 주체가 주로 하는 것들이 판매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주도적 소비 문화는 이제 판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판매 전략 중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생산 주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기제, 생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소비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생산 주도적 소비 문화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판매 전략 중심의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적 소비 문화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 중심이에요. 이거는 소비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소비 문화가 형성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소비자의 감각적 쾌락이나 상상적 즐거움에 의해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있어요. 소비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소비자 중심입니다. 자, 이 판매 전략은 생산자가 하는 거예요. 생산자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 주도라는 말 쓴 거고요. 자, 소비 양식론은 뭐 대표적으로 구별짓기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죠. 타인과의 구별짓기 이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 표현 기제입니다. 소비나, 그래서 끝나야 되겠죠. 과시적 소비 문화 형성하는 것이다. 뭐 힌트는 여기에요. 과시적 소비 문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에 대한 양식이죠. 구별짓기에 해당되는 뭐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표현 기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비 양식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판매 전략 중심, 즉 생산자 중심의 생산 주도적 소비 문화가 있고, 소비자 중심의 소비 문화 형성의 쾌락주의적 소비 문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어떤 표현 기제라든지 과시적 소비 문화를 이야기하는 소비 양식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169번은 소비 문화의 특징입니다. 즉 청소년 소비 문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청소년 소비 문화의 특징은 뭘까요?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는 청소년에게 광고, 영상 매체는 소비 문화의 확산 기제로 작용이 되겠죠. 그만큼 청소년에게 광고나 영상 매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새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즉흥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충동적이다. 소비 경향에 의한 신상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이나 범죄 유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있고 그 가족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것이고, 자, 범죄 유혹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광고 영상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범죄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이버 문화입니다. 이제 사이버로 넘어왔는데요. 사이버 문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대면적인 접촉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이다 라고 하고요. 익명성의 문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방성, 다양성의 문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성이나 가상성의 문화, 그 다음에 SNS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연결성이나 전파성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3가지 정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비대면 생각나시겠죠? 익명성의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는 아시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에 의한, 의한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참여에 의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문화다. 사이버는 뭐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성, 다양성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가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초월성과 가상성, 이런 것들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연결성, 전파성은 파급력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겠죠. 사이버 공간이, 가상 공간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뭐 3가지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사이버 공간이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능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2번째는 사이버 공간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반복되고 있는 지루한 생활, 심신을 달래줄 여가 생활의 부족 등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가 현실에서의 어떤 소외나 좌절감, 이런 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둘째하고 셋째를 마지막 엮어서 해도 돼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입시 위주 교육, 그 다음에 좀 반복되고 지루한 생활, 그 다음에 여가적인 부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것들도 분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게 사이버 공간이니 능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또한 뭐 여기 나온 대로 소외감이나 좌절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172번 들어갑니다.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 측면은, 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 접하는 정보, 사람의 유해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익명성으로 인한 일탈행위의 위험도 있어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한 일탈행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 방향은, 이 사이버 공간은 자율적인 대항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율적인 대항 공간은 바로 앞에 171번에서 했잖아요. 자유로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공간은 활용돼야 되지. 그래서 자율적인 대항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소통의 공간이고 정서적 교류의 공간이 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자율적인 대화 공간, 그다음에 소통의 공간 이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이버는 아시는 대로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뭐 청소년의 고민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소통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율적인 대화 공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2번까지 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3번 들어갈까요? 어려운 청소년,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장애아, 북한 이탈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있을 때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 뭐 이거를 좀 큰 틀에서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문제, 더 나아가 현 시대의 국가적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거시적인 측면이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초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청소년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 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가정 부모교육입니다. 가정 부모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입니다. 지역 자원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청소년 지도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과 연계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기 청소년을 도와주는 청소년 안전망 C스넷이 되겠습니다. 필수 연계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연계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가정 부모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자원 연계 협력입니다. 174번 들어갑니다. 청소년 은어와 비속어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저도 이제 경험해 봤지만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의사소통의 단절이라는 문제점이요. 청소년 은어나 비속어에 관한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단절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어나 비속어는 서로 어울리는 집단원끼리 또는 그런 또래 친구끼리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은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의사소통의 단절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청소년의 은어나 비속어 이런 것들은 뭐 기성세대와의 또 어떤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잘 쓰는 은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정도 알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알고 있는 은어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접위원들에게 저희 자녀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하긴 하지만 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가족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떤 외부에 나가서 다른 더 나이 많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뭐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따돌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좀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